70인분의 명절 음식을 혼자 다 만들고 나서 뺨을 맞았습니다. 시어머니 손바닥이 볼을 때리는 순간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남편도 시누이도 형제들도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며느리가 존스 홉킨스 출신의 세계적인 뇌혈관 전문의였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고요한 침묵 뒤에 얼마나 치밀하고 냉정한 복수가 준비되고 있었는지 오늘 낱낱이 풀어드리겠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생애 최악의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인 며느리는 결혼 전까지만 해도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에서 수학하고 국내 최고 대형 병원에서 뇌혈관 외과 전문의로 활동하던 인물이었습니다. 의학계에서는 이미 그 이름 석자가 하나의 브랜드였고 재벌 총수들도 줄을 서서 그녀에게 수술을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한 가지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병으로 쓰러졌을 때 그녀는 수술실에 있었습니다. 달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나왔을 때 아버지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그 죄책감이 그녀를 무너뜨렸습니다. 세상 어떤 칼도 두려워하지 않던 손이 그날 이후로 수술 도구를 쥐는 것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그렇게 가운을 벗었습니다. 마음이 텅 비어있던 그 시절에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대기업 상무로 겉보기에는 반듯하고 점잖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다가왔을 때 그녀는 경계심을 거의 갖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 속에서 누군가가 곁에 있어준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결혼이라는 문을 들어서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첫 만남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며느리를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런 사람이랑 결혼한다고? 학력을 물었고 며느리가 솔직하게 답하지 않자 직접 학벌을 캐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의사였다는 사실을 그 자리에서 밝히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그녀는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그냥 보통 사람으로 살고 싶었어요. 닥터라는 타이틀 없이 그냥 한 사람의 아내로 평범하게 살아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 마음이 화를 불렀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학력을 모른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혼 첫날부터 그녀를 아래로 내려다봤습니다. 대학도 제대로 안 나온 애가 배운 게 없으니까 공부 좀 한 사람은 이러지 않지라는 말이 일상이 됐습니다. 집안일을 조금이라도 어설프게 하면 어김없이 그 말이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시집살이를 시작했습니다. 문자 그대로의 시집살이였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고 시어머니 방 청소부터 시작해 집안 구석구석을 닦았습니다. 남편은 밖에서 바쁘다는 이유로 집안일에는 일절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가끔 퇴근 후 소파에 누워 채널을 돌리면서 밥은 이라는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요구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명절이면 그 끔찍함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어느 해 추석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전날 밤부터 며느리를 불러 명절 음식 목록을 불러주기 시작했습니다. 전료 5가지, 나물 6가지, 탕류, 조림, 젓갈, 식혜, 수정과 받아 적다 보니 좋게 70인분은 되는 양이었습니다. 가족이 10명도 안 되는데 말입니다. 이 정도는 해야지. 조상님한테 올리는 거잖아. 말 한마디에 반박할 수도 없었습니다. 시누이들은 손 하나 거들지 않은 채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잠깐 얼굴만 내밀더니 내가 뭘 도와주면 되냐고 입으로만 물었고 며느리가 전 부치는 것 좀이라고 말하기도 전에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새벽 2시까지 서서 기름 연기를 마시고 손가락은 기름과 반죽으로 범벅이 됐습니다. 무릎이 아팠고 등이 굽었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정성껏 만든 음식을 상에 올리자마자 시어머니가 국을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보더니 인상을 팍 구기며 말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국이야? 식어 빠진 걸 이렇게 올려? 그러면서 국그릇을 밀어버렸습니다. 국물이 상 위로 흘렀고 며느리의 손 위로도 튀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수건을 들어 상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했던 말이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배운 것 없는 년이 손끝까지 야무지지 못하니 이 꼴이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며느리의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다고 합니다. 주변에 있던 형제 중 한 명이 나중에 그 순간을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때 형수 눈이 갑자기 되게 무섭게 변했거든요. 화가 난 게 아니라 뭔가 굳어진 것 같은 눈이었어요. 그 눈빛의 의미를 그 자리에 있던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터졌습니다. 명절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오후, 며느리는 집안일을 마치고 잠깐 앉은 자리에서 습관처럼 통장 잔액을 확인하다가 손가락이 굳어버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숫자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눈이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 화면을 닫았다가 다시 열어봤습니다. 앱을 껐다가 다시 켰습니다. 그래도 숫자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의사로 일하던 시절 수술비와 강의료와 연구비를 아끼고 또 아끼며 10수년에 걸쳐 모아온 돈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15억에 달하는 그 돈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잔액이라고는 몇십만 원이 전부였고 그마저도 그녀가 최근에 생활비로 남겨둔 것이었습니다.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지만 그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남편을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를 쓰면서 물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내 통장에 있던 돈이 다 어디 갔냐고요. 남편은 처음에 모른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다 며느리가 거래 내역서를 출력해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자 그제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업에 투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내에게 묻지도 않고 알리지도 않고 동의 한마디 구하지 않은 채로 남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돈을 가져다 자기 마음대로 써버린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다 갚으면 되잖아. 그게 전부였습니다. 사과도 설명도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그냥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마치 이것이 특별히 문제가 될 일이 아니라는 듯 아내의 통장에 있는 돈은 원래부터 자신 것이기도 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는 소파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며느리는 그 순간 비로소 많은 것들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지난 몇 년간 자신이 이 집안에서 어떤 존재로 여겨져 왔는지 그것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살림을 책임지는 가사 도우미이자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통장이었습니다.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용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혼을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이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그녀는 이미 오래전부터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생각이 밖으로 새어나가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먼저 알아챘습니다. 집안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눈치챘는지 어느 날 아침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거실로 불러앉혔습니다. 그리고 누가 들어도 위협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말투로 딱 잘라 말했습니다. 너 어디 가면 어딜 가겠느냐? 여기서 가만히 있어. 시어머니의 논리는 정말이지 믿기 어려울 정도로 황당한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실수를 조금 했는데 며느리가 너무 크게 반응하는 것이 문제이고
애초에 아내가 내조를 제대로 했다면 남편이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15억을 동의 없이 가져다 쓴 것이 내조 부족 탓이라는 그 어디에도 통하지 않을 논리가 이 집안에서는 버젓이 정론처럼 통용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앉아서 그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온 가족을 거실에 불러 모았습니다. 환한 얼굴로 좋은 소식이 있다며 발표했습니다. 괌으로 열흘간 여행을 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권과 5성급 리조트까지 이미 예약이 끝난 상태였고 날짜까지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야기하는 동안 남편도 시누이들도 형제들도 모두 신나서 어디를 가볼지, 뭘 먹을지, 어떤 액티비티를 할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거실이 그렇게 떠들썩하게 웃음소리로 가득 찬 것이 며느리가 이 집에 온 이후로는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그 긴 이야기 내내 며느리의 이름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정말이지 아무도 기분 상하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요? 그 짧은 두 글자에 거실의 공기가 순간 바뀌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약간 귀찮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집을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아무도 없는 사이에 집을 비울 수는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라는 것은 빌라 한 채였고 열흘쯤 비워도 아무 문제가 없는 구조였습니다. 관리는 경비실에서 다 해주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며느리는 굳이 그 사실을 지적하지 않고 그냥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솔직하게 자신도 함께 가면 안 되겠냐고 여행이라는 것을 결혼하고 한 번도 가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어머니의 손이 올라왔습니다. 소리가 났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의심할 여지 없이 선명한 소리가 거실 전체에 퍼졌습니다. 며느리의 뺨이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고 그 충격으로 고개가 한쪽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눈을 깜빡이며 그것을 참아냈고 아주 천천히 다시 고개를 바로 세웠습니다. 남편은 무엇을 했을까요? 들고 있던 커피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한마디를 뱉었습니다. 왜 엄마 화나게 만들어?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아내가 뺨을 맞는 것을 눈앞에서 보고도 그 남자의 입에서 나온 말은 고작 그것이었습니다. 말리지도 않았고 위로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뺨을 맞은 아내에게 화가 난 어머니를 자극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는 방으로 들어가 오랫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방 안 어딘가를 바라보면서 아주 오랫동안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이 천천히 정리되는 과정에서 무언가가 그녀 안에서 결심의 형태로 굳어졌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당장 폭발하는 것은 이 상황을 자기 방식대로 끝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대로 끝내야 했습니다. 그러려면 기다려야 했습니다. 여행 출발일 새벽이 밝았습니다. 가족들이 캐리어를 끌고 현관에서 왁자지껄 하는 소리가 들렸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집 잘 보고 있으라는 말을 마치 인사처럼 건네고 문을 나섰습니다. 며느리는 그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혼자 남겨진 집안에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새벽 4시였습니다. 위층에서 무거운 것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둔탁하고 육중한 소리였는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며느리의 손에서 수세미가 떨어졌습니다. 반사적으로 계단을 뛰어 올라가 방문을 열어젖혔더니 시아버지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 한쪽이 이상하게 당겨져 있었고 무언가 말하려고 입을 움직이고 있었지만 발음이 뭉개져서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쪽 팔은 축 늘어진 채로 꼼짝도 하지 않았고 의식은 있었지만 초점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것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시아버지 곁에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동공 반응을 확인하고 맥박을 짚고 기도가 막혀 있지 않은지 살피면서 동시에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기를 어깨와 귀 사이에 끼운 채로 두 손으로는 시아버지의 머리 위치를 조정하고 상태를 계속해서 체크했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번도 쥐지 않았던 그 감각이 위기의 순간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바로 그때 시어머니가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여행을 가지 않고 집에 남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방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들어온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시아버지 머리에 손을 대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자 마자 표정이 굳어지더니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손 치워. 당장 손 치우라고. 며느리가 시어머니 지금 뇌출혈로 보입니다. 응급처치를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려는 순간 시어머니가 달려들어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아당겼습니다. 거칠고 강한 힘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중심을 잃고 뒤로 밀리는 사이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며느리가 지금 영감을 죽이려 한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며느리가 다시 시아버지 쪽으로 가려고 하자 이번에는 몸으로 막아섰습니다. 119가 오기 전까지 제대로 된 응급처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막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시아버지가 실려나가는 과정에서도 시어머니는 구급대원들을 향해 며느리가 수상한 짓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당혹스러워하면서 상황을 파악하려 했고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뒤를 따라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CT 결과가 나왔습니다. 담당 의사가 무거운 얼굴로 나오더니 뇌 안쪽 혈관이 파열된 상태인데 출혈 위치가 워낙 깊고 까다로운 부분이라 이 병원에서는 집도할 수 있는 전문의가 없다고 했습니다. 전원을 준비해야 할 것 같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말과 함께 의사가 씁쓸한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전원하는 시간 동안 상태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이쪽 저쪽으로 전화를 돌렸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고 시누이들은 복도에서 서로 붙잡고 울었습니다.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누구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발만 구르고 있는 그 혼란 속에서 며느리만 혼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반듯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걸어오고 있었는데 그 걸음걸이와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주변 의료진과 보호자들이 저도 모르게 길을 비켜주는 것이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 남성이 복도를 걸어오다가 며느리를 발견하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추더니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혹시 은 교수님 아니십니까? 그 목소리가 복도를 울렸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성은 며느리 앞에서 걸음을 멈추더니 허리를 90도로 꺾었습니다. 끝까지 완전하게 정식으로 허리를 숙인 인사였습니다. 대한민국 굴지의 기업 그룹을 이끄는 이사장이 아무도 그 존재를 주목하지 않던 그 며느리를 향해 그렇게 허리를 꺾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다시 뵙게 될 줄 몰랐습니다. 저 한정호입니다. 3년 전에 교수님께서 수술해 주셨는데 기억하시겠습니까? 시어머니가 굳어버렸습니다. 남편의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형제들과 시누이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사장이 주변 상황을 파악하고 담당 의사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상황을 다 듣더니 천천히 며느리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교수님, 가능하시겠습니까? 며느리가 지금껏 한 번도 내지 않은 목소리로, 그러나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수술실이 어디 있습니까? 수술은 4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며느리가 수술실 문을 밀고 들어가는 순간 그 복도에 있던 병원 의료진들 사이에 조용한 술렁임이 퍼졌습니다. 뇌혈관 외과 쪽에서는 이름만 들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인물이 갑자기 평범한 보호자 차림으로 나타났으니까요.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서로 눈짓을 주고받는 의사들이 보였습니다. 수술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긴급하게 준비됐고 이사장이 직접 병원 측에 이야기를 해준 덕에 절차들이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수술실 앞 복도의 플라스틱 의자에 나란히 앉아 기다렸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머릿속에서 지금까지 자신들이 했던 말과 행동들이 하나씩 하나씩 떠올랐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70인분의 명절 음식을 혼자 만들게 했던 것, 식어 빠진 국그릇을 밀어버린 것, 배운 게 없는 년이라고 했던 것, 머리채를 잡아당겼던 것, 뺨을 때렸던 것, 15억을 아무 동의도 없이 가져간 것, 혼자 집에 남겨두고 여행을 가려 했던 것, 그리고 응급처치를 하려는 손을 뿌리쳤던 것까지. 그 모든 장면들이 수술실 문 너머에서 지금 시아버지를 살리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한 것들이었다는 사실이 그 기다림의 시간 내내 그들을 짓눌렀을 것입니다. 수술실 불이 꺼지고 한참이 지난 뒤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수술 마스크를 턱 아래로 내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머리에는 수술모를 쓰고 있었고 가운 소매 끝에 작은 핏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족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먼저 담당 의사에게 경과를 설명했고 필요한 사항을 간략하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야 천천히 가족들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술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회복 경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큰 후유증 없이 회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을 하는 동안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화가 난 눈도 아니었고 승리한 눈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바라봤습니다. 아무 감정도 얹지 않은 채로 그 눈으로 시어머니를 한번 바라보고는 다시 걸어갔습니다. 그날부터 며느리는 조용히 그러나 치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것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장이 그 자리에서 바로 연결해 줬습니다. 국내에서 손꼽히는 이혼 전문 로펌이었고 변호사들은 며느리의 상황을 듣고 나서 승소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되면서 남편이 가져간 15억의 자금 흐름이 법적으로 추적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드러난 것들이 며느리를 아연실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업 투자라고 했던 돈의 상당 부분이 내연녀와의 생활비로 흘러간 것이었습니다. 거기다 가족여행이라고 발표했던 괌여행도 사실은 온 가족이 함께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가족과 함께 간다는 명목 아래 아내를 집에 남겨두고 정작 본인은 내연녀와 단둘이 그 리조트에서 시간을 보낼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내가 열흘간 집을 지키는 사이 자신은 5성급 리조트에서 다른 여자와 미로를 즐기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며느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5억 전액이 법적으로 환수됐고 위자료까지 더해진 금액이 확정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남편의 불륜 사실과 아내 자산 무단 사용이 공식 기록으로 남았고 이 내용이 남편이 다니던 회사에까지 알려지게 됐습니다. 대기업 상무 자리를 유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과거 승진 과정에서의 비리 의혹까지 함께 불거졌고 결국 남편은 직장을 잃었습니다. 입사 때부터 쌓아올린 커리어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이 사장은 음지에서 조용하게 하지만 단단하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억울하게 당한 사람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것들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자신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도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갈 무렵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찾아왔습니다. 그 당당하고 표독스럽던 걸음걸이가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발소리도 작았고 어깨도 내려가 있었습니다. 며느리 앞에 서더니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천천히 무릎이 꺾이더니 그대로 바닥에 내려앉았습니다.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정말 크게 잘못했어.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다오.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 처음 만나셨을 때 하셨던 말씀 기억하세요? 대학도 못 나온 년이라고 하셨잖아요. 이 집안 하녀라고 하셨잖아요. 배운 게 없으니까 저 모양이라고도 하셨죠.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아무 말도 못했는데 속으로는 다 기억했습니다. 한마디도 빠짐없이 전부 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더 낮게 숙였습니다. 저도 사실 오랫동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처음부터 의사라고 밝혔으면 어땠을까? 그랬으면 이 사람들이 나를 다르게 대했을까? 그런데 그게 너무 슬픈 거잖아요. 어머니, 저는 지위가 있어야만 사람 대접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며느리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사람으로서 존중받으면 안 되는 건가요?
시어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냥 보통 사람으로 살고 싶었어요. 그냥 이 집 며느리로 같이 밥 먹고 여행도 한번 가보고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제가 경험한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예요. 저는 이 집 하녀였고 어머니는 주인이셨죠. 그러면 이제 법정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거기서는 그 관계가 어떻게 정리되는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며느리는 그 이후 다시 가운을 입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죄책감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수술실에서 시아버지를 살려내면서 3년간 묶여있던 무언가가 풀리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병원 복도를 걷는 그녀의 흰 가운이 처음 입어보는 옷처럼 어색하지 않고 마치 한 번도 벗은 적이 없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어떤 직함을 달고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것,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는 보지 않습니다. 지위가 없어 보일 때 함부로 대하고 지위가 드러나는 순간 180도 태도를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인지 아니면 그저 때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지는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그래놀라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